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3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화두가 뭐 경제와 인플레이션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중간선거와 뉴욕 증시 지수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참 특이합니다. 사실 선거라는 게 그때그때 경제적인 또 시대적인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데 1950년대 이후로 네. 여태까지의 전례를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증시는 거의 반드시 상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게 이런 이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특이하게 민주당이 대통령인데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거나 아니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활한 정책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증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예전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 대통령이고 양원 모두 상원이거나 아니면 양원 중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섞여 있었을 때, 또는 민주당이 또 장악했을 때, 어떤 경우든 간에 중간 선거 이후에는 또 증시가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꼭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전례에 비슷하게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은 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은 왜 코스피가 올랐냐? 그러면 거기에 뚜렷한 이유가 없이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증시의 어떤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럼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설명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예. 잘 모를 때도 솔직히 많죠.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두 달여 만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1,360원대로 좀 내려왔는데요. 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거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서 특히 공화당이 이번에는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비해서 단순히 자국이 아니라 동맹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 옵니다. 근데 최근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쉽게 말해서 공장마저도 미국에서 지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황망했던 것이 분명 FTA를 정식으로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에서 가장 호혜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서 내년에 전기차 등을 비롯해서 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배제된 듯한 그 법안들이 자꾸 통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직접적인 투자까지도 약속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공화당은 이런 기조에 사실은 좀 반대를 내세우는 흐름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 경제 중심으로 또 미국의 물가를 잡겠다고 했던 고강도 금리 기조와 그리고 미국 중심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다소 이번 선거 뒤에는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리 기조도 이렇게 고강도 행보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정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환율에서도 전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 분야에서도 미국 중심보다는 동맹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책으로 시프트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환율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의회 권력과 이 중앙은행은 이제 서로 이제 독립적인 관계고요. 직접적으로 뭐 명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변수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사실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많은 중앙은행의 총재 역시도 재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기조가 흘러가는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미국 금리의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와 지금 맞물려 갖고 환율이 돌아가겠습니다만, 최근 한 20일 동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앞으로 이제 추이인데요. 원달러 환율에서 이 강달러 추이가 좀 계속 약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강달러 기조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예년에도 환율이 이렇게 불안전했을 때를 보면요, 시장 초반에는 환율이 급등하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어느 밴드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물 환율 기준으로 봤었을 때 환율이
환율이 좀 더 안정적인 기조로 바뀌어가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돼서요. 1,300원대 후반대랑 1,400원대 초반대의 어느 정도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러면 이제 이런 수준에서 점차 하향 국면으로 환율이 전환되는 거냐까지는 아직 그건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아직까지 그 한 번 더 한 차례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예고한 상태이고요.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역시 지금 그 미국 경제나 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금리일 거고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이제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만한 지수가 내일 발표되는 게 있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동안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앞서서 발표됐던 이 물가 관련된 지표를 보면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낮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월 의장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셨죠. 본인들이 당초 예상했던 미국의 적정 금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세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 기조를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나옵니다만 점차 6월 달 이후부터 소비자 물가 추이가 분명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걱정되는 게요. 최근 미국에서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인건비 상승률이 서비스업 부분의 인건비 상승률이 크게 올랐거든요. 네. 이것은 다시 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무조건 이제 금리 낮추거나 더 이상 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이전의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도 언급하고 좀 양방향으로 언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워낙에 이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속도 조절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에 대해서. 예.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도 이렇게 단기간에 고금리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번이라도 본인 스스로도 금리를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든 좀 이제 덜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가장 좋게 실현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 개입을 통해서 나는 더 물가를 잡을 때까지 고강도의 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정말 그 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구나, 계속 경주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민간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언 스스로를 저렇게 더 강도 높게 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난 꼭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예고성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구두로서 제발 시장이 좀 반응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한은 총재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언론 인터뷰 때요. 우리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될 수 없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2단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그러면 우리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을 때 정부에서 이미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개인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채 발행 등 회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가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죠. 파장이 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금융 용어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콜옵션을 미행할 것을 이제 시사했다가 이제 네. 큰 파장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흥국생명 파동이 일어났던 금융 상품은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채권인데요. 이 채권인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채권이라는 건 만기에 내가 얼마까지 다 갚겠습니다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콜옵션이라고 해서 중도에 내가 상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 갖게 됩니다.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 상환하는 이 권한을 대부분 99.9%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그건 왜냐하면 이때 조기 상환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부담하는 이자가 대폭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데요. 그런데 흥국생명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가장 견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가 이 콜옵션 행사를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건 그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계속 이걸 끌고 가겠다는 건 그러면 앞으로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가 이제 안 하기로 결정됐다라는 것이 또 채권 시장과 또 외국에서 국내 금융 시장을 불안전하게 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흥국생명 사태라고 불려지는 것의 어떤 일종의 맥락이죠. 예. 그러면 이 보험업계나 이 금융업계에서 흥국생명이라는 이 회사가 차지하는 어떤 뭐 특별한 위상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업계에서 1, 2등 하는 그런 생보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라든가 재무 건전성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회사인 태광그룹 역시도 예. 대표적으로 현금 자산이 많은 알토란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좋은 자금 건전성이 좋은 회사 자체도 콜옵션을 이렇게 중도 상환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건 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국내외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태였기 때문에 이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 정도의 또 큰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고 몰랐던 판단을 거죠. 내렸던 거. 맞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오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결국엔 이제 금융당국이 좀 개입을 해서 다시 조기 상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흥국생명이 자산 자체가 없는 회사는 아닌데요. 예.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할 경우 이 전액 이걸 중도 상환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온전히 자기 혼자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사로서 적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 자본 비율이 일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사이드에서도 유동성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 이 중도 상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줬고 그렇게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 전에도 한 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우리은행에서도 신종채권에서 이렇게 콜옵션을 중도 상환하는 것을 본인들이 포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정부의 약간의 입김에 의거해서 다시 중도 상환을 한 적이 과거에도 한 차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레고랜드 사태와 비교해 보면요, 레고랜드 사태 때는 사실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금융당국도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예. 흥국생명 입장과 국가 차원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경제 부분에서는 이런 걸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야구장을 갔는데 앞에 좀 키 크신 분이 앉아 계셔서 경기장이 잘 안 보이면 혼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야구장에서 일어서서 관람을 하면 경기가 잘 보이겠죠. 예. 그러면 하나의 명제가 성립되는데 야구장에서는 일어서서 경기를 보면 잘 보인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로 확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관중이 다 같이 일어나서 본다면 이게 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흥국생명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도 상환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왜? 채권 시장이 너무 경색되다 보니 이거를 중도 상환을 하고 다시 신종 채권을 발행했었을 때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중도 상환을 안 했을 때 더 이자율이 부담되는 그 부분이 더 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에서는 99.9%가 그동안 중도 상환을 다 해서 이런 흐름이 기조가 있었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외국이라든가 시장이 지금같이 불안할 때는 이런 사태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이번 이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도 지금 우리나라 뭐 금융이나 경제 전반적으로 얼마나 굉장히 좀 그 민감한지 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뭐 어떤 그런 방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이라고 하는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 국제 수지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었죠, 9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흑자라고 해서 이제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른바 턱걸이 흑자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후에 다시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우리 경상수지가 정상 기조로 돌아왔다라고 시그널을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또 연말 특수와 그밖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다소 하락 국면으로 전환됐던 그 이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완벽하게 초창기에 물가가 잡혔다라는 시그널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많은 국가들의 오히려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해외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네. 수출도 앞으로 더욱더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런 것들마저 고려했었을 때 이게 일시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아닌가라는 진단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할 수만은 없는 예.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